(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17강 개항과 개화,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으로 우리 같이 넘어가 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근현대사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 여기 시험 범위가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예, 여러분들 19세기 중엽에는요,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개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기 시작했다? 개항을 하기 시작했었다. 국외의 상황은 어땠었을지, 우리나라 이제 국내외 정세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면, 자, 국외로는요, 일단 중국이 있죠. 중국이 개항을 했어요. 중국이 어떠한 계기로 개항을 하게 됐을지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이라서 길게 가지는 않을게요. 자, 중국 역사상,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세계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그 명분조차를 제대로 몰랐던 끔찍했던 전쟁 중에 손꼽히는 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자, 제1차 아편전쟁이 1840년대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아편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었을까요? 아편전쟁은 누구끼리 하는 전쟁이었을까? 자,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영국이 중국의 비단이나 차 도자기에 완전 푹 빠져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완전 마음이 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영국은 중국의 이런 비단, 차, 도자기 등을 마구마구 사게 돼요. 완전 쇼핑 중독이 되어버린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다 쓰겠죠? 맞아요.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역 적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영국이 인도를 끌어들인 거야. 영국의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이 인도, 한마디로 정말 영국의 식민 지배는 인도를 중심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얘들아. 이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삼각무역을 하게 돼. 즉슨 영국은 중국한테 차나 비단, 도자기 등을 사게 되고 무엇을 지불하겠어요? 은을 지불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화폐는 은이었었거든. 자, 은을 지불해.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아편이 있죠. 양귀비를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오거든. 그 진액을, 하얀 진액이 시간이 지나면 벌겋게 굳어요. 그것을 이제 갈가내가지고 빻아가지고 담배처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아편은 마약류란 말이지. 이 마약류인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파는 거야. 밀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이제 또 밀 수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 전역 청나라에 아편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정부, 청왕조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편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료 임칙서를 보내면서 발발됐던 사건, 이 삼각무역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돈을 쏠쏠하게 벌고 있어. 어쨌든 간에 영국이 청나라한테, 중국한테 썼던 은은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인도로 돌아오겠죠.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야?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은 이 삼각무역으로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있었다. 흑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개항장, 광저우에 있었던 개항장에서 아편을 불태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전쟁, 바로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편 전쟁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요, 바로 1차입니다. 1차는 1842년에 아편 전쟁 어느 나라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역시 동북아시아의 중심, 가장 많은 중국의 영토를 보유했었던 청나라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이겼냐면요. 영국이 거의 학살하는 수준으로 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뭘 맺어요? 조약을 맺죠. 조약을 맺죠. 패전국한테 불리한 조약을 맺고 전쟁에 대한 책임금,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었어요. 자, 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광저우를 제외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개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개항을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개항을 했냐면, 일본을 찾아온 나라, 원래 이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들이랑 같이 교류해가지고 조총 쓰고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하게 문호를 열어가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찾아온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 미국이 일본을 신사답게 문을 뚝뚝 두드립니다.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된다. 여러분들, 누구를 예시로 들어볼까? 우리 예진이. 우리 예진이가 필통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필기도구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는 내용을 못 쓰고 있단 말이야. 예진이는 그럼 누구한테 빌릴까? 선생님한테 빌리겠죠?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한테, 친하지 않은 친구, 뭐 찬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볼펜 있어?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찬이도 볼펜 3자루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나 빌려달라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근데 예진이가 우리 수급반 친구들이랑 두루 다 친해졌어. 그러면 볼펜을 빌리는 게 힘들지? 않겠죠? 맞아요. 일단은 친해져야 된다는 거야. 일단 친해져야지 뭐든지 뭘 할 수 있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미일 화친 조약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가장 친한 나라다. 일본한테 제일 친한 나라 어디라고? 미국이라고. 알겠지? 라고 하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었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최혜국 대우의 관계를 맺은 최혜국 관계를 체결한 다른 나라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서연이라는 나라가 있어. 서연이와 나는 최혜국 관계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유진국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서연이는 나를 최혜국처럼 대우해줘야 돼. 그래서 서연이가 정말 친한 우리 전유진국의 전국으로 합시다. 네. 전국에 예를 들면 선물을 보냈어.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낸 거야. 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친한 나라니까. 근데 최애국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연국 우리 유진국한테도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전국에서 생일이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황제의 생일이어가지고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딨어. 쟤네한테 한 건 나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이게 최애국 대우야. 근현대사에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민지 국가들을 다 차례대로 도미노처럼 쓰러뜨렸던 게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본은 조일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문호를 열게 되고요. 또한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여기 밑에 쓸게요.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진 문물들을 수용하게 돼. 서구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된다. 서구 신진 문물을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와, 서양엔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서양의 제도들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막부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에도 막부 시대 열렸었다 그랬잖아, 얘들아.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때부터는 메이지, 다시 막부가 아니라 막번 체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일왕한테 권한을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왕이 바로 메이지 일왕이었는데 이 메이지 일왕이 했던 선진적인 제도를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뭐였냐면 입헌군주제야.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었던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도합해보면 5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입헌 군주제를 했기 때문이야.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입헌 군주제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면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도 메이지 일왕도 우리도 뭐 하겠다? 입헌 군주제 하겠다. 입헌 군주제. 선생님, 입헌 군주제가 뭐예요? 오늘날의 영국 또는 일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현대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현대라 그랬어. 현대. 이토 히로부미. 오케이, 좋아요. 이토 히로부미. 또 일본인 현대 정치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베 생각나죠, 여러분들? 아베 총리 생각나지? 아베 신조가 생각이 날 거야. 아베 신조가 일왕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아베 신조를 생각할까? 왜 아베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이름은 우리가 쏙쏙 알고 있는데 일왕의 이름은 막상 모르잖아요. 그쵸? 이런 거야. 왕은 존재만 해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존경을 받지. 하지만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은 총리인 거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입헌 군주제입니다. 군주는 존재만 하고요. 나머지의 나라 일들은 누가 한다? 총리가 하는 거. 봐봐요. 우리 영국도 있잖아. 영국도 지금 뭐 찰스 3세, 엘리자베스 2세 뭐 여러분들 알긴 알지만 그것보다는 보리슨 총리를 조금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헌 군주제는 왕은 군림만 해 있는 거야. 존재만 하고 정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 성장과 개항과 개화를 통해 가지고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양선이라는 게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이양선이 무엇이냐? 모양이 다른 선을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 다른 배를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조선시대의 배 하면 약간 나룻배를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는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무너져 내리고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것은 영국,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그리고 에스파냐가 아닌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도 바다로 나와서 식민지를 넓혀갔던 시기라고. 자,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오는데 나뭇배 타고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나룻배 타고 어떻게 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다른 더 튼튼해 보이는 이 배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양선이 출몰하고 그 이후에 2차 아편 전쟁으로 중국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2차 아편 전쟁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따로 오늘 수업 끝나고 링크 남겨드릴게요. 아편 전쟁에 대한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2차 아편 전쟁에서도 누가 졌냐? 누가 졌겠어? 중국이 졌어요.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제 조약을 조율해준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연해주가 어디의 땅이야? 러시아의 땅인 거잖아, 얘들아. 블라디보스톡이 어디에 있어요? 연해주가 어디냐고요? 우리나라 함경북도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여기요. 네, 여기 러시아죠. 이쪽 위로 러시아잖아. 근데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 함경북도 위쪽으로 있는 지역.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이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할양한 거야. 왜?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남하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니 한반도에 가까운 연해주를 할양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눈에 딱 들어온 거지. 그때부터 러시아도 우리나라한테 본격적으로 이 교류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수교를 요구하게 된다. 또 요거는 저것만 놓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영국에게 주릉반도를 할양합니다. 주릉반도를 할양한다. 할약이라고 썼네요. 할약이 아니라 할양입니다. 할양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승인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영토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영토 네가 써 하고 국가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주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할양이지, 이거는 어떻게 한 수준이야? 가져간 수준이죠. 그쵸? 일단은요, 영국은요, 1997년을 계기로 주릉반도와 홍콩을 다시 중국한테 돌려주게 되고요. 아직까지 러시아는 이 연해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렇게 이항선이 출몰하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도 조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봤어요. 자,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국내는 세도 정치기였었죠. 그죠? 자, 순조, 헌종, 철종, 순종, 헌종, 철종. 이 3대를 우리가 무슨 정치기라 그랬어요? 대답 안 해! 무슨 정치기라 그랬어? 본인들이 다 정치했어. 순조 11살이야. 헌종 9살이야. 얘들아. 정치했어? 안 했어? 못해 하고 싶어도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대신 이 실권을 장악할 정도로 힘있는 가문에서 대신 정치를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정치라 그래? 세도 정치라 그래요. 세도 정치. 자, 세도 정치기. 자, 순조 때는 안동 김씨. 자, 헌종 때는 풍양 조씨.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장악하게 된다. 자, 이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삼정의 문란으로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졌었죠. 삼정의 문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삼정의 문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우개가 어디 갔을까? 지우개가 다 없네요. 자, 지우개 왔습니다. 한반도 지우고요. 한반도를. 자, 삼정의 문란. 무슨 정의 문란이었었죠? 첫 번째,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제도가 문란해진다. 왜? 어림잡아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금까지도 어떻게 하게 했어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금까지도, 보유하지 않은 토지까지도 세금을 걷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전정의 문란이었었고요. 또, 군정의 문란,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수. 야, 죽은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는 거야? 군포를 납부하게 된대요. 군포를 납부하게 시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납부하게 시키고요. 또한 도망을 가면 가족들 또는 이웃들이 대신 군포를 내야 됐었던 끔찍한 군정의 문란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환곡, 바로 환정이죠. 원래 이 환곡이라는 제도는 바로 춘대추납 제도입니다. 춘대추납 제도이다. 봄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관아에서 빌려주는 거야, 곡식을.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자율에다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크게 힘들게 했었던 게 바로 환곡.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야 되는 세금 제도가 됐기 때문에 환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 일어났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농민봉기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언제 때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난 것은 순조 때와 철종 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도 서북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일어난 게 바로 평안도의 몰락양반 출신이었었던 홍경래가 중심이 됐었던 무슨 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을 통해 가지고 약 5개월 정도를 청천간 이북 지역까지 장악했었던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철종 때는요, 마찬가지로 또 안동 김씨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시기에 무슨 난이 일어나? 이번에는 평안도면은 얘들아 완전 북쪽에 있잖아. 그치? 이번에는 남쪽입니다. 바로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단성과 그리고 진주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작됐었던 농민 봉기, 바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술농민 봉기였죠. 자, 임술농민 봉기.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요. 안핵사라고 하는 안핵사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임시 관직이라 그랬잖아. 농민봉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농민봉기를 조사하기 위한 임시 관직으로 박규수 선생님을 파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선의 정부에서는요, 야, 왜 그래, 농민들아,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진정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너네들이 제일 힘든 게 뭔데? 우리가 그거 받아줄게. 뭔데? 삼정의 문란? 오케이. 삼정문란을 앞으로는 이렇게 문란하지 않게끔 원래대로 돌려놓게 할게.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면서 끝이 나게 됐지만 이 삼정이정청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아예 못 봤다는 거예요. 영향은 크게 없었다. 삼정이정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 히터 좀 끌게, 얘들아. 숨이 막혀요, 숨이. 너무 힘들다. 야, 너네들 괜찮았어? 안 더웠어? 이게 나한테만 직통으로 내려오니까 힘들었구만.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첫 번째.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을 철폐해요. 서원에 있었던 노비와 토지들을 다 국가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원을 전국에 47개만을 남겨놓고 약 700개 정도 됐었던 서원을, 생각보다 많지, 700개 정도 됐었던 서원을 싹 다 철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세도 가문의 세도 정치의 중심이 됐었던 비변사를 혁파하고 안동 김씨 세력들 세도 가문을 축출하게 돼요. 세도 가문 축출. 세도 가문을 축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그리고 이 세도 가문을 축출해낸 다음에 흥선대원군께서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았냐? 전정, 군정, 한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일단은 전정, 토지 제도에 대한, 토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수취하는 이 전정이 문란해진 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냐? 첫 번째, 토지를 조사했어요. 토지 조사. 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여기부터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삼정문란, 군정의 문란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를 실시했었다. 가가호호를 떠올리면 돼요. 자, 자사성어로 가가호호는 무슨 뜻입니까? 2년 동안 외우셨는데 이제 아셔야죠. 가가호호? 그렇지, 집집마다라는 뜻이에요. 집집마다 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군포를 납부하게 시키겠다. 그럼 양반들도 군포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난 양반인데 내가 세금을 왜 내?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의 양반들이 농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이름뿐인, 그냥 정말 존재 자체로서 좀 이름 정도만 있는 양반뿐이었지 몰랑 양반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양반들도 흥선대원군 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한정의 문란은 어떻게 했다? 개인의 창고를 연다 그랬었어. 그치? 요대감집과 그리고 허대감집, 그리고 우리 배대감집에서는 어떻게 한다? 관할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개인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웃 주민들한테, 이웃 백성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서로 그럼 무슨 싸움을 하겠어? 이자 싸움을 하겠지. 자, 배대감집에서 7%, 자, 허대감집에서 9%를 얘기했어. 그럼 난 몇 퍼센트 얘기할까?
6.5%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자 싸움을 했었던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정말 못 먹어가지고 빌리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정말 춘군기가 길어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그쵸? 사창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창고 사창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았다. 또한 흥선대원군께서는요,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그랬죠. 경복궁 중건. 자, 경복궁이 언제 불에 탔었어? 그렇지. 임진왜란 때 우리들의 문화재가 불탔었다, 소실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자,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게 되자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하면서 결국 흥선대원군께서는 이 경복궁을 중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농민들의 노동력, 백성들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노동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요. 돈이 필요하니까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백전을 발행한다. 무슨 의미였냐, 당백전이라는 것은? 상평통보가 이 하나당, 동전 하나당 동이 1균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당백전이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요, 동이 이것에 100배는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3, 4배밖에 안 됐대. 그러면은 크게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내가 갑자기, 요 배지 그립톡을 똑 떼가지고, 야, 이거 사실 1,000만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해. 이거 1,000만원짜리 화폐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믿을 거예요? 못 믿죠. 근데 국가에서 갑자기 이거를 사람들한테 진짜 1,00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는요, 인간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권을 잘 선뜻 안 썼어. 왜? 낯서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뚜둔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에 달한다고 하는 당백전이 발행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의 가치가,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경제는 혼란해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와, 흥선대원군 그래도 3번까지는